안녕하세요. 자, 한국사 강의를 맡게 된 오서구라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제 1장이라고 돼 있죠, 1장. 자, 1장은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는 편인데, 요 편은 그렇게 문제가 기존에는 좀 한 문제씩 나온 적도 있어요. 매년 나오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요새는 좀 덜 나온다. 그러나 어디서 언제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니까 한번 확인만 해두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사의 바른 이해 편이요. 8쪽 역사학습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서는 두 가지 요 부분을 정리해 놓으면 돼. 역사의 의미라는 거 있어요. 역사의 의미. 역사의 의미. 네, 역사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객관적 의미의 역사 개념. 객관적. 하나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 개념이 있다. 객관적 의미는 이렇게도 표현한다. 사실로서의 역사 개념이다. 그 다음에 주관적 의미의 역사 개념은 기록으로서의 역사 개념이다. 이렇게. 그래서 크게 이해를 하시자면 객관적 의미, 그러니까 개념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역사라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이 역사가의 주관적 가치를 좀 배제하는 입장이야. 배제. 그래서 배제하고 자신의 어떤 해석 부분, 주관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과거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될 수 있으면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실증적으로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입장을 말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사실이 뭐가 역사냐, 역사적 의미가 있어야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역사가에 뭐가 당연히 들어간다, 주관적 가치라든가 역사관, 사관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해석의 부분이야. 해석. 단순한 사실을 그냥 기술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사실에서 역사적 가치를 찾아내는 부분, 해석하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의미만 딱 정리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역사의 의미라고 있죠. 첫 번째 줄에 과거에 있었던 사실. 항상 교과서는 줄을 치면서 읽으셔야 되거든.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게 될 수 있으면 빨리 읽으세요.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다가 아니야. 천재가 아닌 이상 한 번 봤을 때는 한 30%, 40%밖에 이해를 못해. 머리에 남지도 않아. 그것도 안 남을 거려. 그래서 한국사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물론 읽되 이해 안 가는 거는 일단 넘어가고 이해 가는 걸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을 정확하게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반복적으로 반복. 그런데 이제 줄을 쳐야 된단 말이야. 그때는 연필로 치시란 말이야. 항상 교과서에서는 일단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연필로, 그리고 두세 번 해독수를 늘리다 보면 머릿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런 부분은 지워. 안 들어가는 부분만 남겨놔. 그리고 계속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아는 부분은 자꾸 지워나가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맨 처음에는 모르면 그냥 연필로 다 치세요. 그냥 다.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대신 연필로 쳐야지 나중에 지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연필로 항상 제가 선긋기를 할 텐데 연필로 하시고 항상 지우개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계속 봐도 남는다. 그러면 그건 남는 거거든. 결국은 모르는 거거든. 항상 헷갈리는 거거든. 그런 것들은 형광색으로 나중에 칠해놔도 늦지 않다. 맨 처음부터 볼펜 형광색으로 모든 책을 다 칠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읽을 수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연필로 줄을 쳐놓으세요. 자, 먼저 역사의 의미.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런 거 줄 쳐놓으시고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그거 줄 쳐놓으시고 그게 바로 뭐야? 요 두 가지 입장을 대변하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두 가지. 여기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은 어디에 속할까? 이거.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는 어디에 속할까? 이거. 그래서 줄 쳐놓으시고. 즉 넓은 의미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 그거 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로는 과거의 수많은 사건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선별하여 체계적으로 서술
과거에 발생한 단순한 사건은 어디에 속할까? 거기서 의미 있는 것을 선별해서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은 뭐에 속할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줄쳐놓고, 자, 그 다음에 3번 역사의 두 가지 의미 있죠? 거기다 또 줄쳐놓으세요. 객관적, 2번 주관적, 이렇게. 그리고 묻고, 이런 식으로 묻고, 그것만 정리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사실 줄쳐놓으시고, 대표 선생님이 누구다? 랑케다. 랑케라는 사람. 랑케. 그 다음에 1번 객관적 사실, 시간적으로 현재 일기같이 일어났던 모든 과거 사건. 2번 동그라미 2번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과거 사건들의 집합체. 동그라미 3번 역사가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역사적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 것들 줄쳐놓으시면 돼. 그렇게 해서 읽으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거의 의미만 파악하시고, 지금 읽은 부분은 다 어디에 속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속하는 입장이라는 거. 대표 선생님 누구다? 랑케. 그리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이러한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했던 대표적인 단체가 있어. 이게 응용 문제지. 진단학회라는 거 나오죠? 진단학회. 그래서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하거든. 실증주의. 자, 그래서 이 진단학회, 일제강점기 때 진단학회 실증주의 연구사학은 두 가지에서 어떤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이 입장. 그래서 그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주관적 줄, 기록으로 역사 기록줄. 그 다음에 대표 사람 누구다? E.H. 카.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은 역사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1번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그거. 동그라미 2번 과거의 사실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이를 조사하고 주관적으로 재구성, 그런 용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역사가의 가치관과 같은 주관적 요소 개입, 그런 거. 따라서 이런 입장에서 역사란 기록된 자료 또는 역사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읽으신 부분은 다 이 입장에 속하는 거다. 그래서 그 입장만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카가 뭐라 그랬어? 역사는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이렇게. 자, 그래서 한국사의 바른 이해, 기존에 나왔던 부분은 이 부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 역사의 두 가지 의미 있죠? 그걸 정리해 놓으십시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신경은 안 써도 된다. 정리만 해 놓으십시오. 왜?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 요새.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10페이지 보면, 10페이지가 아니라 12페이지 보시면 한국사와 세계사 이런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서도 이제 한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여기 부분도 정리해 놔야 되는데, 한국사하고 세계사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럼 한국사, 세계사가 공통성이 뭐냐? 그건 그냥 한국사도 세계사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걸 세계성이라고 해. 보편성, 일반성, 생각해보면 다 똑같은 단어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성, 보편성, 일반성. 이거는 한국사에서나 세계사에서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지. 그런데 한국사만의 독특한 특징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문화나 역사나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지. 따라서 한국사도 보편성, 일반성도 있지만 특수성도 갖고 있다. 이거는 주로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자, 그래서 특수성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성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한국사의 특수성이 뭐냐? 한국사만의 조금 더 강조된 모습이 뭐냐? 그걸 이제 가리는 건데, 자,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에서 양가로 2번 문제. 동그라미 1번은 보편성이니까 읽고, 동그라미 2번에 한국사의 특수성 있죠? 거기다 어디다 붙여놓냐면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가 중시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개인 윤리보다는 집단을 좀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지. 개인보다는 뭐 집단. 그래서 가정, 국가, 사회, 이렇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달된 윤리는 개인 윤리보다는 집단 윤리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충과 효,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거지. 자, 그런 의미야. 자, 그래서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집단 윤리가 발달했으며, 그거와 관련해서 집단, 공동체 조직도 발달했을 것이다. 그래서 둘의 개향도 꼭 붙여놓고, 둘의
개 향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동체 조직으로 둘의 개 향도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한국사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거야. 개인보다는 집단을 강조하는 의식에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니은, 불교와 유교. 뭐 불교와 유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발달했다는 것은 특수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불교와 유교 국가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불교와 유교가 외부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불교와 관련해서는 불교는 뭐야? 현세구복 이런 것들. 불교,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은 무슨 특징이 좀 강하다. 현세구복적, 복을 비는 목적으로 믿는 거야. 그 다음에 뭐다? 호국불교,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불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고대 사회가 이런 특징이 더 좀 강했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불교의 특징으로는 현세구복적, 호국불교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건 한국사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와서도 유교도 여러 유교 윤리가 있을 거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충효가 바로 유교 윤리라는 거죠. 그래서 충효의 등이 더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거 줄쳐놓으시고, 유교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중국에서는 오히려 개인 윤리인 어질인 인이라는 게 강조되는 사회거든. 근데 그거는 개인 윤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충효의가 강조된다. 그래서 가정을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둘에게 향도라는 공동체 조직이 발달했다. 불교가 현세구복적 호국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유교 윤리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이념이 강조된다? 충효의가 강조된다. 이게 한국사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사의 바른 이해편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 두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거야. 그래서 역사의 두 가지 의미 하나와 그다음에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특히 특수성에 신경을 초점을 맞춰서 그 정도만 확인만 딱 해 놓으시면 된다. 그러나 요새는 빈출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선사시대 해가지고 넘어오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공부를 하시면 페이지 16페이지로 갑시다. 그래서 한국사의 바른 이해는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통 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를 잘 하시면 된다. 먼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해가지고 용어를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짓는 그 의미를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하나는 뭘 기준으로 한다? 문자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문자 사용 이전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 선사시대라고 한다. 문자 사용 이후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 역사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인류는 어느 때부터 문자를 사용했겠느냐라는 거야. 인류. 우리나라가 아니라 크게 이제 세계사적인 문제죠. 그래서 인류는 청동기 시대에 무엇을 형성하냐면 4대 문명이라는 걸 형성하거든. 문명이라는 게 발생한다. 그 문명 발생 조건의 하나가 바로 문자거든. 문자가 사용되는 것이 바로 뭐다? 문명 발생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인류는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문명 발생 시기인 청동기 시대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인류는 무슨 시대로 접어든다? 역사 시대로 접어든다. 그런데 이제 이 4대 문명의 중심지가 아니었거든,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4대 문명을 형성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부터 문자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때부터 문자를 사용했냐면 철기 시대부터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보는 거야. 철기 시대.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자가 아니라 중국의 문자를 썼지. 그게 이제 한자라는 거야. 한자를 썼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야. 자, 우리는 어느 때부터 한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철기 시대부터. 그리고 그 유적 하나 외우십시오. 이 한자, 철기 시대의 한자 사용의 증거가 뭐다?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이다. 여기서 뭐가 발견됐다? 붓이 발견됐거든, 붓. 자, 기본적으로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은 어느 시대 유적이라는 거예요? 철기 시대 유적입니다. 여기서 뭐가 발견됐다고? 붓이 발견됐다고. 그럼 붓이 무엇의 증거다? 한자 사용의 증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때부터 문자를 사용한 거야? 철기 시대부터지. 그래서 요 유적은 우리나라 어느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유물,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다.
역사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유물.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하나만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하시는 구석기, 신석기, 정동기, 철기 시대의 특징을 정리해 나가는 거야. 자, 먼저 이제 구석기 시대로 봅시다. 구석기 시대부터 당연한 말이지만 인류가 출현했어. 인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줄쳐놓으세요. 불의 사용. 불의 사용과 사냥, 채집. 그래서 구석기인들은 이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 우리나라도 구석기 시대부터 뭘 사용했다? 불 사용했다. 그 다음에 사냥과 채집 생활을 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연환경. 북반구의 많은 부분이 얼음으로 덮여있던 빙하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는 빙하기라고 해. 그래서 대부분, 특히 북반구는 대부분 얼어있다. 그래서 빙하기로서 대부분 북반구가 얼어있는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그럼 어느 시대 물어봅니다.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뭘 사용했습니다? 불. 그래서 추위와 난방,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난방을 하고 조리를 했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먹고 살았다? 사냥이나 채집. 자, 그다음 양가로 3번. 그런데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나타났지만 그 인류가 처음에 나타난 인류가 현생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다. 현생 인류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우리나라 말로는 슬기슬기 사람. 그거 줄쳐놓으시고. 거기 어느 때 나타난다? 구석기 시대 후기. 이 정도만. 이것도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야. 그냥 한번 보는 거야. 심심해가지고 보는 거야. 그냥 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뭐 거기 인류의 진화 있지? 그래서 최초의 인류를 뭐라고 그런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데 의미는 남유인원. 연필로 이제 줄만 쳐놔. 호모 하빌리스. 손재주 좋은 사람 줄. 능인. 호모 에렉투스. 곧선 사람. 원인. 호모 사피엔스. 슬기 사람. 고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야. 현생 인류의 조상이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슬기슬기 사람. 신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건 뭘 말하냐면 인류의 진화를 말하는 건데 밑에 진화의 원인이 나와 있어. 진화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직립보행. 두 발로 걸어 다닌다는 얘기지. 그래서 직립보행. 그러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지면서 뭘 사용한다? 도구를 쳐놓으시고. 도구를 사용한다. 도구를 많이 사용하면, 자주 사용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 언어 줄쳐놓고. 지능이 있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아. 구석기 시대부터 뭘 사용했다? 언어를 사용했거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거는 지금 세계사적인 부분까지 공부를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된다. 대충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도 한반도에도 인류가 태어난 때는 어느 때부터다? 활동하기 시작한 때는 구석기 시대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뭘 사용했다? 불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했어요. 불과 언어. 그 다음에 구석기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다? 사냥과 채집생활. 그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 이제 신석기로 간다. 근데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시기가 있는데 그걸 중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석기 줄쳐놓으시고. 근데 이거는 견해의 대립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중석기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다. 이 시기라. 중석기라 하면. 자, 그래서 줄쳐놓으시고. 중석기. 이때는 이제 자연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일단 시기는 기원전 1만 년 전 줄. 기온이 상승 줄.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구석기 때는 빙하기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구석기 마렵,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기원전 1만 년 전경 되면 빙하기가 끝난단 말이야.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북반구는 대부분 얼어있다 그랬죠? 얼어있으면은 기온이 상승하면 얼음이 녹겠지? 얼음이 녹으면은 육지가 드러나겠지? 높은 지대는 육지로 드러나는 거고 낮은 지역은 물이 고이는 거야. 그래서 육지와 해수면에 경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때는 작고 빠른 짐승들이 출현했습니다. 그거. 작고 빠른 짐승들이 돌아다녔거든.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그 작고 빠른 짐승들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다 정교한 석기를 사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 중석기 시대는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요 도구 하나 물어보는 게 나올 거야. 그래서 중석기 시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사용됐던 도구는 뭐다? 잔석기 줄쳐놓으시고 이음도구 줄쳐놓으시면 돼. 그래서 잔석기, 이음도구 사용.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활, 톱, 창, 작살 등. 그래서 그렇게 딱 줄쳐놓으세요.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신석기 시대로 간다. 자,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경인데 이건 뭐 나중에 해도 되고. 2번. 중요한 용어가 튀어나와.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농경과 목축의 시작. 간석기와 토기의 사용. 정착생활과 촌락 공동체의 형성. 그거 반드시 줄쳐놓으세요. 정착. 그래서 신석기 시대 아주 중요한 개념이 생긴다. 농경과 목축의 시작. 그래서 이걸 의미는 생산경제라고 한다. 생산경제가 시작이 되는 시대가 어느 때다? 신석기 시대. 이게 인류 생활에 엄청난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자, 신석기 혁명이란 뭘 말한다? 농사와 목축, 생산경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는 그전보다 더 정교한 석기를 사용했겠지. 그래서 이때의 석기는 간석기라고 해. 바로 전에는 뭐였을까? 잔석기. 이때는 간석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농사가 시작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먹고도 남겠지. 그래서 저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처음으로 제작이 된다? 토기.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경제가 시작이 되니까 덜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그전에는 뭐야?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이동 생활이 주였다면 이때는 무슨 생활이 시작된다? 정착 생활.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촌락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세요,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양가로 3번. 이게 이제 신석기 혁명이지? 자, 신석기 혁명 반드시 고실 쳐놓고 그거 물어본다. 신석기 혁명은 뭘 말한다? 생산경제의 시작을 의미한다. 생산경제란 뭘 말한다? 농사와 목축이다. 그러면 이 생산경제, 농사와 목축이 인류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응용. 이걸 배경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맞는 것은 토기의 제작. 맞지? 저장. 늘어나니까 저장도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생활의 시작? 정착생활의 시작. 정착생활의 시작. 거꾸로 물어본다. 정착생활이 시작이 됐다. 그 다음에 토기가 처음 제작되었다. 어느 시대? 일단 신석기. 배경은 공통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석기 혁명이 답입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로 넘어간다. 이게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거 이거야. 청동기 시대에 인류가 무엇을 형성한다? 문명.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유역, 주로 강유역에서 문명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지. 그래서 인류 4대 문명 거기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 그래서 요 4개를 인류 4대 문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명이 발생하면 어느 시대를 물어보는 거다? 청동기. 2번. 배경이 뭐냐 그럼? 문명 발생의 배경이 뭐냐? 그래서 다 줄쳐놓으세요. 관계농업의 발달, 청동기의 사용, 도시의 출현, 문자의 사용, 국가의 형성.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인류 4대 문명 발생의 조건이다. 문자 동그라미 쳐놓고 좀 전에 문자 얘기했지? 그 전까지는 문명을 발생하기 전에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들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때 문명이 발생하면서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인류는 무슨 시대로 접어든다? 역사시대로 접어든다. 그렇게.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세계사적인 걸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19페이지. 그거 이제 참고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 선사시대의 전개, 여기를 정리합시다. 자, 일단 우리 민족의 기원 줄쳐놓으세요. 우리 민족의 기원과 형성. 우리 조상들은 대체로 중국 요령성, 길림성을 포함하는 만주와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 넓게 분포하여 살고 있었다. 자, 지역을 줄쳐놓으세요. 어디다 줄쳐놔? 가장 크게 줄쳐놓으면 어디다 줄쳐놔야 될까? 동북아시아. 그래서 우리 민족의 활동 영역은 어디다? 동북아시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만주 지역과 한반도 이렇게 줄쳐놓으시면 돼. 앞에 요령성, 길림성은 몰라도 돼. 자,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는 한반도만이 아닙니다. 만주와 한반도를 포함하는 지역. 중아시아 대륙 전체에 봤을 때 동북아시아 맞죠? 동북아시아.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어느 시대부터? 구석기 시대. 당연히.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이 구석기의 문화는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는 어느 시대부터냐면 신석기 시대부터야. 자, 그래서 우리 민족 문화의 형성, 기틀은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를 거치면서라고 해야 된다? 밑에 있지. 줄 쳐놓으세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거기 줄. 민족의 기틀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틀, 우리 민족 형성에 영향을 미친 문화는 어느 때부터라는 거야. 일단 구석기가 아니라 신석기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 그 다음에 우리 민족 문화의 특징. 우리 민족 줄만 쳐놓으세요. 이것도 황인종, 북몽골인종, 알타이어족이다. 그 다음에 우리 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권을 무슨 문화권이라고 한다? 동방문화권. 줄. 동방문화권. 무슨 문화권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북방문화권, 항화강 유역의 한족문화권, 양쯔강 이남의 화남문화권과는 다른 독자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 사회의 문화 있죠? 여기서부터 좀 합시다. 자, 구석기 시대는 기원전 몇 년 전부터? 기원전 몇 년? 70만 년 전. 그거 줄쳐놨지? 개간표도 항상 읽으세요. 70만 년 전부터다. 그리고 어느 석기를 사용했다? 뗀석기, 뗀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런데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의 세 시기로 나누기도 한다. 그 다음에 어떤 경제생활을 했다? 채집과 사냥. 그리고 어떤 주거생활을 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그건 이동생활이라는 거야. 이동생활. 그래서 이동하는 생활, 그 다음에 무리지어 생활에 따라서 무리생활. 이때는 아직 계급이 발생하지 않은 평등사회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으나 정치적 권력을 갖지는 못했다. 당연한 말 하고 있는 거죠. 넘기시고 20페이지. 자, 사회조직의 성격. 자, 이때 이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는 시대는 일단 무슨 사회라고 한다? 무리사회라고 한다. 계급이 발생하지 않은 무슨 사회다? 평등한 사회다. 따라서 이때는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지배자가 출현하지 못했다.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들, 그야말로 경험이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단순한 뭐에 불과했다? 지도자. 그런 용어, 키워드를 계속 생각하시면 돼. 무리, 평등, 지도자. 자, 그 다음에 경제생활. 어떤 생활을 했다? 식량, 채집, 사냥이나 채집 생활로 경제다. 생산경제 아닙니다. 채집, 사냥이나 채집. 그거 그냥. 그 다음에 도구가 나와야지. 도구는 좀 외우셔야 돼. 자, 도구는 무슨 석기를 사용했다? 뗀석기, 떼어낸 석기, 조잡한 석기. 뗀석기, 잔석기 아닙니다. 간석기 아닙니다. 뗀석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뗀석기도 이 석기 다듬는 수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된다? 변한다. 그래서 구석기 쓰는 석기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 자, 그래서 전기 때 다듬는 수법. 석기의 특징은 뭐다? 몸돌 석기, 한 개의 큰 석기 자체를 사용했다. 그리고 다용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다. 그래서 한 개의 큰 석기 자체를 여러 가지 용도, 그게 핵심이야. 그게 바로 전기. 그 다음에 중기로 가면서 어떻게 된다? 거기서 떨어져 나온 파편 돌조각, 그걸 격지라고도 한다. 그걸 잔손질을 가해서 특정 용도에 맞춰서.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간다? 중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정교해지는 거다. 그리고 이제 후기에 가면 뭘 사용한다? 쇠기 사용, 쇠기.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돌날 격지를 여러 개 만든다. 이렇게. 그래서 몸돌 다용도로 사용했다. 그 다음에 격지 특정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 그 다음에 쇠기 사용. 요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도구가 있다. 구체적인 도구. 구체적인 도구는 크게 용도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사냥, 조리, 그 다음에 공구. 나와 있는 거 다 줄쳐놓으세요. 사냥 도구로는 뭐가 있었습니다? 주먹, 도끼, 찌개, 팔매돌, 그 다음에 승배 찌르개 이런 거.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사냥 도구보다도 일단 어느 시대라는 건 아셔야 돼. 구석기 시대, 신석기가 아니라 구석기 시대. 이게 1차적인 아는 거야.
그리고 더 들어가서 물어보면 구석기 시대에 무슨 도구까지 가야 돼? 사냥도구라고 해야 돼. 사냥도구. 그 다음에 조리도구는 뭐다? 밀게 글게. 밀게 글게. 이거는 어느 시대 뭐? 구석기 시대의 조리도구. 그 다음에 새기게. 이거 어느 시대 뭐? 구석기 시대의 공구.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이해가 필요 없다. 외우셔야 돼. 근데 외우는 게 뭐 한 번에 외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주 보시라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자꾸 맞히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이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생활로 갑시다. 자, 주거 생활은 뭐야? 무슨 생활을 지었다? 아까 기본적으로 이거와 관련 있는 거지. 이때는 뭐야? 먹이를 찾아서 돌아다녀야 된다고요. 그래서 무슨 생활이 주였다? 이동 생활이 주였다.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근데 이동하는 중간중간에서도 어디도 살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고요? 동굴줄, 바위그늘 줄. 그 다음에 후기에 가니까 어디에 뭘 짓고 살았다? 강가에 막 집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세 개만 기억해. 계속 동굴, 바위그늘, 강가에 막집. 어느 시대? 구석기 시대. 그래서 동굴이나 바위그늘, 후기에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다. 이때는 이동생활이 지었다. 식량, 채집, 경제다. 이런 도구로 평등, 무리를 지어 돌아다녔다. 단순한 지도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활동으로 갑시다. 예술활동. 자, 예술활동은 거기 조각품, 선각화, 그런 거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인들이 뭐야? 동물 모양으로 조각품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그 돌 벽에다가 선을 그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 또는 뿔, 그거 줄쳐놓으세요. 석회암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 또는 뿔 이용해서 조각품을 만들기도 했다. 석회암 기억해. 그럼 어느 시대? 조각품은 이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문장은 어느 시대로 가라? 그냥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조각품이 나온 대표적인 유적이 뭐다? 단양 수양계 유적줄. 단양 수양계 유적줄.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유적줄. 공주 석장리 유적.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자, 양가로 2번. 참, 이러한 예술품은 단순한 순수 예술 활동이 아니라 이 당시에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주술적 믿음이 들어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자, 구석기 시대는 뭐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내용은 요 정도로 정리해 놓으시고, 간혹 가다가 이제 유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유적만 한번 봅시다. 유적 23페이지로 봅시다. 23페이지. 자, 23페이지. 자,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 있지? 종성 동관진 유적. 그거 줄쳐 놓으시고. 그 지도, 한반도 지도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거기다가 화살표로 연필로 그어 놓으세요. 함경도의 끝자락에 맨 위에 종성이라고 돼 있지? 거기야, 거기. 그래서 한북 종성 동관진 유적이,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유적은 어느 시대라는 건 일단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구석기.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 하면 뭐로 간다? 동관진 유적이다. 근데 그건 어느 때 발견되냐면 일제강점기 때 발견된 거야.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해방 후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 있지? 그거 주죠. 해방 후 최초로 발견된. 무슨 말이냐면요. 왼쪽에 그 유적과 관련되어 있는 도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모든 유적지 중에서 하나만 일제강점기 때 발견된 거고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 그게 종성 동관진 유적이고 그 나머지는 다 1960년대 이후에 발견된 거야. 1900. 그래서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은 본격적인 발굴은 몇 년대부터다? 1960년대 이후부터야. 그러면 해방 이후 맞잖아. 해방 이후. 그쵸? 해방 이후. 근데 구체적으로 뭐야? 1960년대 이후. 근데 60년대 이후에 발견된 유적지 중에서는 가장 최초가 뭐다? 웅기굴포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도에다 또 줄쳐놓으세요. 웅기라고 있지? 종성 밑에. 웅기굴포리. 웅기굴포리. 63년이거든 그게? 그리고 그 이제 북한 지방에 있죠. 근데 남한 지역에서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가 바로 공주 석장리거든. 그래서 공주 석장리에도 연결시켜놔. 이건 64년. 그래서 작년 지방직 시험 문제. 무슨 말이냐면
해방 이후 1960년대 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유적지가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원래 유적지는 잘 안 나오는데 미친 척 한번 딱 유적지 문제를 낸 건데 그런 의미를 하나 낸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최초로는 뭐야? 웅기굴포리. 남한에서는 뭐야? 64년에 공주 석장. 그게 답이라고. 그러나 이게 어쨌든 남북한 통틀어서 최초는 이거지. 웅기굴포리.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전기 구석기 유적. 전기. 이 구석기 유적지들도 시기에 따라서 전기 시대가 있고 중기 구석기가 있고 후기 구석기 시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전기 구석기 유적지로는 뭐가 있다? 다 줄쳐놓으세요. 뭐가 있어? 단양금굴, 공주 석장리, 상원 검은모루, 연천 정곡리. 요 4개. 요거는 어느 시대 유적으로 간다? 일단 구석기는 구석기인데 전기 이래야 돼. 중기 이러지 말고 전기. 그 중에서도 가장 상한 연대를 따져보니까 가장 오래로 전기로 가는 게 뭐다? 단양금굴이다. 그게 이제 기원전 70만 년 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구석기 시대가 뭐야? 기원전 70만 년 전부터 시작된다는 건데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전기 구석기 유적으로는 뭐가 있다? 단양 금굴 유적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공주 석장리, 상원의 검은모루, 연천 정곡리 요거는 뭐다? 전기 구석기 유적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연천 정곡리 유적에 대해서 거기서 발견된 것도 줄쳐놓으세요. 아슐리안계 주먹도끼 고출. 양면 핵석기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아슐리안 계통은 뭐냐면 서양식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서양인 학자들이 그때 이렇게 이론을 세웠었거든. 서양식 주먹도끼하고 동양식 주먹도끼가 따로 있다. 그래서 서양은 서양식만 만들고 동양은 동양식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학설을 세워놨는데 그거를 깨트린 유적이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동양에서도 동양식 주먹도끼뿐만 아니라 무슨 도끼도 제작되었다? 서양식 주먹도끼. 그게 이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라고 한다. 그거는 어디서 발견됐다? 연천 정곡리. 그래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양식 주먹도끼가 발견된 유적이다. 연천 정곡리. 그 정도만. 근데 유적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유적도 요새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 이런 내용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보험은 들어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있으면 안 돼. 일단 빈출이 안 돼도 정리는 해놔야 돼. 자주 빈출 안 되는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은 오히려 더 쉽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자주 나온 부분은 오히려 더 문제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너무 보편적으로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또 심화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면서도 더 정확하게 해놔야 되는 거고, 자주 안 나오는 부분은 자주 안 나오더라도 죄수 쓰면 내가 오래 봤는데 오래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작년처럼.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의미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인골. 이건 뭐냐면 당연히 구석기 시대 사람이 살았으니까 사람이 살았던 증거, 인골 발견 유적이 있다는 거지. 그건 한 번만 읽어봐. 덕천, 성리산. 덕천인과 승리산이 나눌 수 있다라는 거지. 승리산이는 뭐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아까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해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죠. 그래서 현생 인류와 관련된 건 덕천이냐 승리산이냐. 승리산인 그런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 역포, 평양의 만달리, 전말동굴, 두루봉 동굴, 그 다음에 단양의 상시리 동굴, 이런 것들이 바로 인골 발견 유적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에서 후기 이르는 여러 문화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형성된 유적, 그래서 후기까지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층이 계속 쌓인 유적을 말한 거야. 그래서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대표적인 여러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모든 문화층을 포함하는 유적으로는 뭐가 있다? 전말동굴하고 그 다음에 뭐다? 공주석장리. 공주석장리가 만약에 나오면 더 잘 나오니까 공주석장리가 바로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여러 문화층을 형성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유적도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유적보다는 일단 그런 식으로만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요 내용을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중석기. 자, 중석기 시대 있죠? 자, 중석기 시대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구석기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신석기로 넘어가는. 요거는 이제 좀 지울게요.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기라고 그랬지? 기원전 1만 년 전.
이때는 빙하기라 그랬지. 근데 이때는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상승한다고. 그러면서 동식물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그런데 이때는 뭐 작고 빠른 짐승이 돌아다닌다고요. 작고 빠른 짐승이. 그래서 그거를 잡아먹기 위해서 보다 정교한 석기가 사용된 거 맞죠? 그래서 이때 사용된 석기를 뭐라 그랬지? 뗀석기야, 잔석기야? 잔석기야.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무슨 석기? 뗀석기. 그 다음에는 무슨 석기가 나와야 돼? 잔석기. 보다 정교한 석기란 뜻이야. 그 다음에 이었다. 그 석기를 뿌리나 나무 같은데 이어서 썼다. 그래서 이음도구라고 하는 거야. 이음도구. 복합도구. 이음 연장. 이렇게. 대표적인 거는 뭐가 있다? 활, 토, 창, 작사 이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이 시대에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이 도구 하나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도구는 확실히 기억하시면 돼. 그 정도만. 이게 이제 중석기 시대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신석기 이전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거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요새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구석기 시대하고 지금 여기까지 정리하신 거야. 그 다음에 신석기 이후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